오늘은 자, 문단 안에서의 중심 내용 찾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전체는 우리 글은 문단과 문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각 문단의 중심 내용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글 전체의 주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 문단이 모여서 뭐가 된다? 글 전체 주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 하나의 문단은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문장과 문장 중에서는 중요한 문장이고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문장들 간에는 그 서로 간의 관계가 동일한 경렬적인 문장들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지와 상술 문장, 예시 문장, 일반화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단은 반드시 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소주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소주제 간에도 관계가 있다 이거지. 보다 중요한 문단, 덜 중요한 문단. 그래서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오늘 찾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그냥 있잖아, 쓱 읽고 아는 것 같아, 나 이거 기억하는 것 같아 하지 마시고, 핵심들은 동그라미 네모라든지 옆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든지, 대조, 차이 이런 거 간단하게 쓰는 거 정말 0.01초밖에 안 걸리잖아.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나의 루틴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을 공부를 하니 잔소리 여기까지. 자, 좌우간.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든지 체킹하면서 기억해두는 습관을 가지면 글 전체 맥락이 좀 더 빠르게 찾아질 것이고, 오케이? 우리가 실제로는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기반으로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문제는 비문학에서는 4가지를 물어봐. 뭘 물어보지? 제일 첫 번째, 사실적 독해. 내가 내용과 서술 방식을 얼마나 내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추론적 독해를 한다 그랬지. 그치? 추론적 독해가 우리 이번에 킬러 문항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EBS나 교과 과목에서 나온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비판적 독해인데, 비판적 독해에서 특히 어떤 이의 관점을 대해서 내가 평가한다라든지,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라든지, 오케이? 자, 근데 추론이든 비판이든 일단 사실적 독해가 되고, 문제를 풀 때 이 정보가 어디 있었는지 빠르게 찾는 연습이 되려면 자신만의 루틴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글을 다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읽어내가면서 같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효율이 좋은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나의 루틴을 찾으려면 뭘 해야 돼? 풀어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방법론을 듣는다고 내가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니야. 나의 방법을 찾고 나의 그런 타이밍을 찾으려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갈게. 문단들의 중심 생각을 바탕으로 각 문단의 중심 생각들이 어떤 의미관계로 맺어져 결국 글 전체의 짜임새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볼 건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밑에 표를 볼까요? 자, 문단 간의 연결 관계는 크게 두 문단도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선생님 오늘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적용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요런 내용이네 하고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문제를 바로 급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방학 정도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라는 거야. 이번 방학만큼은. 그래야지 내년에 EBS 좀 어려운 질문들 나왔을 때 이거를 좀 빠르게 터치하면서 갈 수 있지. 내가 그런 기본 틀이 되어 있지 않는데 빠르게 축축축 넘어가면서 문제를 푼다? 그럼 계속 찍는 느낌이야. 내가 푸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집중해서 합시다. 자, 문단과 문단도 어떤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원인이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 주장과 근거. 이때 우리가 주장. 자, 주지 문단이라는 거는 한 문단이나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주지라고 합니다. 주지. 자, 다른 문장이 그 문단의 증거나 근거가 되는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주장하고 근거가 되든지 혹은 의견을 제안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고서는 이유를 설명해도 주장과 근거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문제와 해결 방안인데, 자, 지금 사회는 이런 것이 문제야 혹은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해야 돼 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자, 보통 과제가 3가지면 해결 방안도 몇 가지? 3가지다. 해결 방안은 크게 어떻게 돼 있다? 국가나 단체나 이런 큰 조직적으로 해야 될 것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제도를 바꿀 것이 있고 캠페인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것들이 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창의적 독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전제와 결론. 자, 전제라는 건 뭐냐? 앞문단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제시를 하고 그 가정이 맞으면 그 다음에 결론을 끌어낼 때 전제와 결론 관계라고 하고,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일반적 진술로 가기도 하는 것도 지금 여기다 끼워넣네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지문에서 굉장히 많지. 먼저 어떠한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 원리가 적용된 방법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있지요. 자, 혹은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해당하는 예시를 준 다음에 그것의 원리나 법칙을 설명하기도 한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자, 우리 상세와 관계는 무엇을 상세와 관계라고 하느냐? 먼저 크게 중심 내용을 말해.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상세화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설명으로 방법은 비교, 대조, 유추, 분류, 분석, 인용, 예시, 비유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추가 뭐예요? 유추가 뭐죠? 유추를 볼 때는 두 개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야. 나는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B를 가지고 오는 거야. 비유랑 비슷하지. A와 B는 공통점이 많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자, B에 세모가 있어서 A에도 세모가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유추라고 하는 거고요. 유추를 설명할 땐 이것의 B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잘 보면 문제를 풀 때 편하게 풀 수 있다. 특히 논리학이나 이럴 때. 자, 대조관계, 대조죠. 선후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선후관계라고 한다라는 거지요. 괜찮나요? 다음 볼게요. 다음 장. 자, 단락에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자, 우리 문단은요, 도입 문단이 있습니다. 도입 문단은 말 그대로 그냥 오프닝 하는 문단이야. 자, 나는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도입 문단. 자, 전제 문단은 뭐냐? 전제 문단은 도입은 화제 제시를 한다면 전제는 아직 논리적 전개를 바탕으로 이루는 문단이나 연역적 전개의 전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은 어떤 상식적인 편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통념을 제시하고, 하지만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다른 주제를 끌어낼 때 전제 문단이라고 하지요. 발전 문단, 보충 문단. 보충 문단은 앞에 있는 것에 이제 보충하는 거. 연결 문단은 앞문단과 뒷문단을 연결해주는 문단이다. 일반적으로 앞문단의 내용을 요약을 하여 뒷문단의 도입이나 전제로 사용하기도 하는 문단을 연결 문단이라고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연습을 할 건데 다음 장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문장이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두 문장. 문장이 되게 많은 문장인 것 같지? 이어진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먼저 찾자. 화제를 찾아야 돼. 화제.
무엇이 화제냐? 자, 진화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시작을 했어. 그 앞으로 뭐 얘기하겠다는 거야?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치? 자, 간단히 말해서 모든 생물들은 옛날 우연히 생겨난 아메바로부터 진화, 분기되었다는 것이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대. 아메바에서 분기됐대. 자, 그 뿌리는 2000년 전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뭐의 뿌리가요? 뭐의 뿌리가? 아메바의 뿌리가? 아니, 진화론이라는 이론의 뿌리가야. 이론의 뿌리. 자, 그 후 비퐁의 박물지에 의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뭐가?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정리된 거지. 그 다음에 라마르크의 동물 철학으로 체계화되고 뭐가? 진화론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해 거의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는 진화론이고 정리되고 체계화되고 거의 완성되었다라는 서술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인가 보다 진화론이라는 학문으로서 이론을 뜻하는 것이다. 괜찮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 가지 마시고 여기서 다루고자 소재가 이론인지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만은 조금 깐깐하게 연습을 해보자. 자, 그래서 자, 진화론은 자, 내용이 뭐라고요? 아메바로부터 모든 생물들이 진화되었다라는 이론이다. 괜찮아?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누구로부터? 비퐁, 쥐마르크, 다윈에 의해 이 단계별로 완성이 되었다를 간단하게 쓰면 진화론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건 뭐냐면 이런 식의 문장을 완벽하게 못 만들어도 괜찮은데 핵심들 정도는 찍어내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쁘게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어요. 알았지요? 자, 다음 볼게. 그러나 라고 해서 그러나 그러면 이제 뒤가 중요하겠지. 뒤에가 핵심이라 이거야.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진리의 바탕을 둔 학설은 자, 봐봐. 진리의 바탕을 둔 학설과 진화론, 지금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론 자체. 자, 과도기적 이론이 뭐야? 이 이론은 다른 말, 다른 론, 다른 리자야. 티어리의 이론 아니야. 자,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타당성이 증명이 되어 정설로 확립되지만 그 말은 뭐예요? 진화론은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의도잖아. 다윈의 진화 이론은 그 기본이 허구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 생각이야? 글쓴이 생각이야. 그래서 각종 이론, 서로 다른 말들은 꼬리를 물고 우후죽순 격으로 일어나 오늘날까지도 진화의 요인이 무엇인지조차 통일된 이론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다? 바로 한계가 되겠지. 한마디로 말해서라는 문장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를 정의하기가 여기 뒤에가 핵심 문장 아니겠어? 진화론이란 이론은 뭐냐? 마치 바다 위의 신기루 같은 존재이며 또 주인 없는 동네북과 같아서 누구나 심심풀이로 한 번씩 두들겨보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이 뭐다? 진화론의 한계. 어떤 한계?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 한계. 자, 그래서 중심생각 진화론은 통일된 이론 세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허구임이 드러난 진화론이 되겠고 앞에 있는 문단과 뒤에 문단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그러나를 통해서 대조된 관계지. 자, 첫 번째 문단은 뭐였지? 진화론의 형성 과정. 다윈이 완성했어. 그러나 진화론은 어때? 허구이라는 게 드러났고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의 글 전체의 중심이 되겠지요. 오케이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요, 문단의 그 문단별의 요약하기, 소주제,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통해 글 전체의 주제가 뭔지 이런 걸 찾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요? 좋아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볼까?
자, 다음 장 넘겨서 1번.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 쓰기. 오케이? 다 칸 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105번, 106번에 연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내용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몇 번까지 하냐면, 거기 라마르크에서, 우리가 4개씩 해볼까? 거기, 그 다음에 112번까지. 우리 4개 한 번에 하고, 선생님 연습하고, 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 10분 줄여볼게요. 시작해보자. 자, 라마르크의 동물 철학 중 3가지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자, 라마르크의 동물 철학. 이게 주제가 되겠지? 3가지 원칙. 하나는, 그 다음은, 다른 하나는 이렇게 3가지. 주제는 라마르크의 동물 철학. 3가지 원칙. 자, 먼저, 자, 생리적 욕구설 이란이란 나왔죠? 여기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오케이? 자, 생리적 욕구설이란 간단히 말하면 동물이 어떤 새로운 욕구를 가지면인 거야. 여기서 인과관계지, 원인과 결과. 그러면 먼저 조직의 일을 자극하여 어떤 특수한 방향으로 생장과 적응을 촉진시킨다라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말해볼게. 예를 들어 원시 생물이 나에게 다리가 몇 개 생겼으면 혹은 나는 호랑이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욕구를 한다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날에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났다라는 이론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설의 개념. 자, 그러면 주제 볼게요. 자, 라마르크의 동물 철학에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래서 라마르크 동물 철학의 3가지 원칙. 두 번째 문단. 자, 생리적 욕구설의 개념. 괜찮? 자, 또 용불용설과 획득, 형질, 유전설이란. 자, 이번에는 2가지 이론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네요. 자, 각 기관을 사용하면 할수록 진화되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린의 선조 중에 목이 긴 기린은 높은 나뭇가지의 잎을 따먹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안 썼기 때문에 목이 짧은 기린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후천적 획득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대요. 그렇다면 자, 획득 형질 유전설을 바탕으로 하는 진화론은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도 함께 쓰러지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의 진화론은 결국 무경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일단 용불용설과 획득 형질 유전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획득 형질 후전적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대. 그러니까 이론으로 정리되는 진화론은 무의미한 이론이라는 얘기를 지금 증명한 거지. 자, 그래서 3번째 문단의 주제는 획득 형질 유전이라는 것의 개념. 다음 문단. 자, 진화론의 허구성. 주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1문단과 2, 3문단, 그 다음에 4문단의 연결관계를 보시면 1문단이 뭐였지?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거죠? 전제. 그 다음에 2, 3문단이 아까 무슨 내용이었어? 생리적 욕구설이랑 용불용설, 획득형질 유전설에 대한 얘기였죠? 그것이 근거.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주제는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는 거야. 진화론은 허구적이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핵심인 거지. 라마르크의 동물 철학이 주제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중심 내용 볼게요. 그래서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은 자, 라마르크의 동물 철학의 원칙 3가지를 소개했고 그 중에 획득 형질 유전설은 실험을 통해 허구적인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진화론도 허구적이라는 결론인 거야. 그래서 글의 주제는 진화론의 허구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107번 문제 갈게요.
자, 미디어는 단순히 매스미디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 여기서 미디어의 정의죠. 자, 그럼 뭐래? 매스미디어 플러스 훨씬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고안한 도구나 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까지 모두 미디어로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므로 차량은 다리의 확장이다. 자, 인간의 다리를 확장하면 차량이 되는 거야. 자, 시각을 확장하면 문자가 되는 거고, 피부를 확장하면 의복을 되는 거지. 자, 전자회로는 중추신경의 확장이다. 자, 왜냐하면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은 인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뭐다? 메시지의 확장이니까, 이렇게, 그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뭐다? 미디어의 개념. 미디어는 뭐래요? 매스미디어를 넘어서 인간이 고안한 모든 도구나 기술까지 다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의미라든가 메시지를 기계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통념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글쓴이의 주제는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는 거지. 그죠? 자, 통념. 자, 뭐해 통념? 사람들은 의미라든지 메시지를 뭐라고 생각해? 기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글쓴이는 아니래. 어떤 미디어나 기술이라도 그 메시지가 인간에게 관계하게 되면, 자, 그것에 의해 인간의 삶의 척도나 발전 양상이 달라진대요. 그것에 의해가 뭔데? 바로 여기서의 그것이 뭔데요? 뭐예요? 기술이에요? 메시지예요? 뭘까? 여기서의 그것은 미디어, 기술이야? 메시지야? 자, 메시지야. 다시 여기서의 주어가 미디어나 기술이 주어고, 자, 메시지가 인간에게 관계하면 바로 메시지에 의해 인간의 삶의 척도나 방향이 달라진대. 아니지. 기술이 되겠지. 기술. 거꾸로다. 기술이 그것에 의해겠다. 메시지가 연결이 된다면. 자, 예를 들면 기차는 철도를 달리는 일, 수송하는 일, 바퀴나 선로를 자, 바퀴나 선로를 인간 사회에 도입해 온 것만이 아니라, 자, 전혀 새로운 종류의 도시와 일과 여가를 낳게 하여 종래 인간의 기능을 촉진하고 규모를 확대했다. 뭐가? 기차라는 기술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차는 철도를 달리는 일, 바퀴나 선로 이런 거만 도입한 게 아니라 뭘 가져왔다? 인간 사회에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기차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해나갔다는 거야. 기술이 나왔어. 이것은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 열대건, 한대건 마찬가지야. 또한 철도라는 매체가 운반하는 물건이든 내용이든 상관이 없어. 철도라는 거 생김으로써 인간 사회가 크게 달라졌다. 이 기술 자체가. 여기서 뭐 무슨 메시지를 운반하든지 상관이 없다. 자, 한편 플러스, 자, 비행기도 사용 목적과는 상관없이 운송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철도형의 도시, 정치, 인간관계를 또한 다른 차원으로 생겨나갑니다. 철도가 이만큼 갔다 비행기는 더 많은 걸 갈 수 있잖아요. 자, 사람들은 이런 의미라던가 메시지를 기계를 사용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글쓴이는 아니, 목적과 상관없이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글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겠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겠어?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바로 여기 이거겠지. 인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핵심이겠지.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미디어란 뭐냐? 미디어란 도구나 기술까지 다 미디어야.
그래서 기술은 목적에 상관없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미디어의 영향. 오케이? 왜? 앞에 문단에서 미디어를 메시지까지도 미디어라고 표현을 했잖니. 그래서 두 문단의 연결 관계는 전제와 주지. 결국 핵심이 밑에 있으니까 두 번째 문단이 주지 문단 하면 되겠고, 글의 중심 내용은 자, 미디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인간에게 관계를 한다면 인간의 삶의 척도나 발전 양상이 달라진다. 철도나 비행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래서 미디어의 개념과 영향, 이렇게 주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까요? 자, 표준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었다? 뭔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먼저 설명을 했다는 얘기겠지. 그치? 들어갈 수 있죠? 자, 표준어의 기능은 바로 우월의 기능이다. 자, 표준어는 그것을 쓰는 사람이 쓰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임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한다. 왜냐? 표준어는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되기 때문에 표준어를 바르게 쓴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야. 즉, 다시 말해 표준어를 쓰는 사람은 사투리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배운 사람, 더 배웠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월의 기능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어의 기능, 우월의 기능. 네? 자, 무엇으로 증명해서? 바로 교육이라는 면에서. 자, 표준어의 우월의 기능을 입증해주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대. 또 다른 연구 근거. 그 중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말투에서는 되도록 조심성 있게 표준어를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자, 표준어를 쓰는 일이 교육을 바르게 받았고 교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수단임을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로 말한다라고 노력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제는 우월의 기능을 입증한 또 다른 사례, 이 정도만 되겠고, 중심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이겠지. 우월의 기능을 먼저 설명했잖아. 이거는 보충하는 예시, 연구 예시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주지, 두 번째 문단은 상술. 한 번 더 설명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조 문단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우월의 기능, 표준어의 우월의 기능이 글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할게요. 자, 몰입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오는 현상이다. 이게 뭐예요? 몰입의 개념. 자, 몰입은 이러한 현상이래요. 행동력과 기회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때, 자,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이게 뭐예요? 조건이지. 행동력과 기회 두 개가 있어야 몰입이 된대. 자, 우리는 바람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과제가 너무 힘겨우면 사람이 몰입이 안 돼. 불안과 두려움에 젖다가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몰입의 개념과 몰입이 언제 일어나는지 정도네요. 자, 몰입의 현상, 개념. 자, 두 번째 문단. 과제와 실력의 수준이 둘 다 낮으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미적지근할 뿐이다. 그러나 힘겨운 과제, 자, 과제와 수준 높은 실력 두 가지가 결합을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맛보기 힘든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이거 지금 열거하고 있죠? 예시, 등반가라면 산에 오르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될 때, 성악가라면, 뜨개질하는 사람이라면, 외과의라면 바로 이러이러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이 문단에서 여기까지가 주지 문단 되겠고 예시, 상술 문단 되겠지. 자, 보통 사람은 하루가
희망과 불안과 권태로 가능하지만 이 몰입의 의의, 자 바로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강렬한 삶을 하게 한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제 문장이 첫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은 몰입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했지. 근데 여기서는 몰입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몰입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바로 여기 밑에 문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단의 주제는, 자, 몰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참여와 몰입은 뭐가 필요해? 수준 높은 실력 더하기 힘겨운 과제가 결합을 할 때 이루어진다. 조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형성한다? 강렬한 삶, 바로 영향, 의미.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를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등반가라면 외과의라면 이런 거는 그냥 다 부연 설명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되겠고.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 문단은 전제, 두 번째가 주지 문단, 주지 관계. 그래서 주제는 몰입의 조건과 의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문장화해도 괜찮고 핵심 단어들, 그리고 내가 아까 아예 하면서 내가 여기는 요거는 예시야, 이거는 그냥 의미 이렇게 되겠네라고 메모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독해를 해나가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편해.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정리를 할 때마다. 그래서 문단을 읽을 때 그냥 쓱 가지 마시고 한 문단 읽고 다음 문단 갈 때 앞에랑 무슨 관계네? 정말 0.1초 빠르게 체크.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읽고 얘랑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보면서 관계를 정리하면서 독해를 하시면 3개짜리 하나 하고, 오늘 고전문화 모의고사에서 고산국어과라는 모의고사 연시를 있거든. 그거를 좀 보려고 해요. 113번, 114번에 있는 그 지문 3개짜리 그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갑시다. 5분? 3분 줄게. 시작. 자,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도망간 노예 샘을 찾아주면 순금 반지를 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듯이, 광고의 역사는 기원전 1000년경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광고학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자, 까지 광고학이라는 학문이 언제 정착이 됐는지. 광고는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의 부분과학으로 태어났다. 광고는 원래 마케팅 수단 플러스 소비자의 심리를 움직이기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지금 광고의 기능을 원래의 개념대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다? 광고의 기능을 보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글이 나올 예정이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주제는 뭐다? 지금까지 핵심 문장은 여기 마지막이지. 광고의 기능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자세하게 나오자. 예를 들면, 네티즌들은 광고를 단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더구나 플러스 두 번째, 광고주나 광고학자들이 광고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상품 판매의 한 수단으로서의 광고 개념은 네티즌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자, 네티즌들은 뭐라고 본대요? 상품에 대한 정보만을 보지 않아. 그리고 오늘날의 인터넷 세대들은 광고를 뭐해? 재밌어해. 그지? 즐겨. 또는 먹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광고하지 않는 상품을 시장에서 사는 게 어렵게 되었고,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광고가 좋지 않으면 그 상품을 외면해. 따라서 앞으로의 광고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갈수록 문화 역학적인 기능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광고의 기능을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언급을 했지요. 자, 여기까지의 주제는 뭐다? 오늘날의 광고. 오늘날의 광고는 뭐예요? 문화 역학적인 기능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 자,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현상을 상당히 불안스럽게 바라보기도 한다.
누가? 기성세대의 시각이 되겠지. 더구나 또한 점진적 성장론자들은 때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지나친 소비의식이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글쓴이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이제 전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공식적인 사회 체제로 인정했으며, 자,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광고 문화도 보다 꽃피우게 되었다라고 글쓴이는 약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자본주의 발달로 광고 문화도 발달할 것이다. 그럼 세 문단 중에 가장 중요한 문단이 몇 번째겠어? 두 번째일까, 세 번째일까? 앞으로의 전망은 주지가 되긴 어려워. 자, 주지 문단은 가운데 있는 문단. 앞으로의 광고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광고는 문화 역학적인 기능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기성세대들은, 여기 봐요. 기성세대들은 불안스럽게 바라보지만 너 불안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라는 거지. 여기서 뭔가 역할에 대한 의미를 더해주진 않지. 이런 문단을 무슨 문단? 부연이라고 하면 돼요. 추가로 한 번 더 얘기한다고. 그리고 글 전체의 주제는 광고의 기능 두 가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주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